받아둔 연락처를 이용해서 주변에 알려버려서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네 친구한테 네가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을 다 뿌려버리겠다. 내 채권자한테 돈을 안 갚겠다는 거는 네, 안녕하세요. 배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적인 채권 추심, 그 유형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최근에 참고할 만한 기사가 몇 개 나왔습니다. 40만원이 7억, 연이자 5000%, 서민 목숨줄까지 쥔 사채 조폭, 5000% 이자 지옥, 아기 사진 보내며 신체 일부를 뽑아버리겠다고, 5000% 살인 이자의 살해 위협까지, 불법 사채 조직 검거, 강원경찰청 일명 강실장 조직 123명 검거, 10명 구속, 1천억 원대 불법 사채업, 피해자만 131명, 25만원 빌렸는데 3개월 뒤에 채무 1억 5천만원, 점조직 형태, 치밀한 범죄가 드러나 이들은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 대출을 해주면서 적게는 2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일주일 후 38만원을 갚도록 5000% 이상의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냈다. 기일 내 돈을 갚지 못하면 대출 시 미리 받아놓은 채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서 채무자들의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다.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는 아기 사진을 전송해 살해 위협을 하고 조직원들이 번갈아가며 전화로 협박을 일삼았다. 이미 돈을 갚은 사람에게까지 연락해 추가 이자와 연체료를 요구하며 협박했다. 이제 그 불법 사채 같은 경우는 순서가 있는데, 일단은 소액을 빌려주죠. 소액을 빌리는 사람은 일단 머릿수가 많죠. 1억이나 2억을 빌리려는 사람보다 당장 50만원, 100만원 빌리려는 사람이 훨씬 많고, 또 소액을 빌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법에 어둡고 법률적 대처를 잘 못하는 20대 초반 대학생이나 20, 30대 여성분들이나 전업주부들이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액 대출을 요구하는 채무자들이 많고, 그들이 상대적으로 법률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빌려주기가 쉬운 거죠. 2단계는 돈을 빌리면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연락처를 다 받아두는 겁니다. 나중에 협박수단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죠. 세 번째는 연 5000%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받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뜯어내는 겁니다. 20만원, 30만원 처음에 빌려준 거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냥 구실만 만들어낸 거고, 처음부터 정상적인 대부업으로 돈을 벌 생각 같은 것도 없죠. 등록된 대부업도 아니고 그냥 20만원, 30만원 빌려주고 꽂아주고 난 다음에 아무 구실이나 걸어가지고 10배, 200배 이렇게 돈을 뜯어내려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 구실로 그냥 돈을 빌려준 거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돈을 뜯고 갈취를 하면 대놓고 강도범이 되는 거니까 20만원, 30만원 빌려줘서 그걸 약점 잡아가지고 이자율을 5000%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다 갚아도 못 갚았다는 이유로, 또는 돈은 다 갚았지만 연체이자나 수수료, 우리 인건비를 못 갚았다는 이유로 계속 받아내는 거죠. 그냥 강도 행위하고 똑같은 거죠. 4단계로 넘어오면 생각만큼 빨리빨리 수긍이 안 되면 받아둔 연락처를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협박을 가하는 거죠. 친구들한테 이 사람이 채무자가 빚진 사람인데 갚지 않는다고 수배 전단 같은 걸 만들어서 발송하고,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해코지 하겠다고 협박하고 가족들한테 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주 악행을 일삼는 거죠. 최근엔 여기에 더해서 여성 채무자 같은 경우는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돈을 못 갚아서 이미 기가 죽어 있는 여성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면 일부를 면제해주겠다, 기다려주겠다 해서 받으면 그걸 가지고 더 악랄한 협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불법적인 채권 추심 유형을 정리해보면 일단 이자율이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연 20%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5000% 이렇게 받는 거죠. 몇 배를 내놔라, 일주일 한 달 만에 빌려간 돈에 몇 배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받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돈을 협박해서 돈을 뺏으면 강도가 되니까 20, 30만원 빌려주고 구실을 만들어서 그냥 막 뽑아내는 거죠. 불법 사채 유형 두 번째는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연락처를 미리미리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변에 알려버려서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자기 가족 돈이든 친구 돈이든 계속 빌려와서 나한테 갚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이 협박이죠. 너한테 어떻게 해코지를 가하겠다, 네 자식한테 어떻게 해코지를 가하겠다, 네 주변 사람한테 어떻게 해코지를 가하겠다, 또는 네 친구한테 네가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을 다 뿌려버리겠다, 내가 받아둔 네 사진을, 나체 사진을 받아뒀다가 네 친구한테 뿌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이게 불법 추심의 세 번째 유형이고, 네 번째 유형은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거죠. 내가 돈을 빌렸다고 내 주변 친구들 전화번호를 다 줄 의무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계속 달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내가 돈을 빌렸다고 나의 사진을 보내줄 의무는 없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내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무 없는 일을 계속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그렇게 기가 죽어 있으면 더욱더 악랄하게 덤벼들기 때문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했던
불법 사채들의 행동들이 대보호법 위반, 이자 제한법 위반, 채권 추심법 위반, 형법 위반, 여기에 실정법들을 많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또는 그냥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그 사람들이 전화로든 문자로든 나한테 뭔가를 계속 요구할 거니까, 협박을 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캡처해서 증거 자료를 좀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불법 추심으로부터 빠르게 해방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할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사건은 채무자의 채무는 1억이 좀 넘었는데 월급을 한 347만원 정도 받으시는 분이었고요. 재산은 보증금하고 보험 환급금하고 자동차하고 기타 등등 다 합쳐서 1,500만원 정도, 아주 그냥 저가의 재산만 몇 가지 있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 있으셨고요. 성인 자녀 1명, 미성년 자녀 1명 있었습니다. 이분이 다른 분들하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배우자도 당뇨, 첫째 그 미성년 자식은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처음에는 아내의 병원비와 제 병원비 때문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별 어려움 없이 대출을 상환하였는데 당뇨가 악화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부족하게 되었고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하니 1금융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고, 그래서 2금융으로 갈아타니까 이자가 늘어나고 병원비 생활비 하기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투잡으로 대리운전까지 뛰면서 변제해 왔는데 아내가 당뇨 합병증이 눈으로 와서 눈수술 비용을 하면서 대출을 또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자, 이 채무자가 월급을 35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인 생계비 120만원 제외하면 한 달에 230만원을 변제해야 되는 거죠. 나하고 배우자하고 자녀 2명 이렇게 4명의 생계비를 빼면 350만원 빼기 320만원이 되니까, 그러면 월 30만원만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가족이 많다고, 배우자나 자식 같은 가족이 많다고 부양가족에 다 집어넣겠다, 다 빼달라 이렇게 주장한다고 법원에서 그렇게 변제금을 쉽게 낮춰 줄 리가 없잖아요.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부양가족을 빼주는 게 아니거든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도 성인이고 자기 소득활동은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빼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에 대한 부부 서로 가는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장애 등급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어려서 일하기 힘들다든지 이런 사정을 잘 소명하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넣어서 변제금을 낮춰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성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건 맞는데, 배우자가 재산이나 집이나 소득이나 직장이 있다면 그 규모에 따라서 배우자가 충분히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부양가족으로 빼주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로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채무자의 월급에서 부양가족으로 다 빼서 변제금이 많이 내려오겠죠. 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게 맞죠. 성년이잖아요. 자기 돈은 자기가 벌어야지. 성년 자녀를 생활비를 지원해줘야 된다는 이유로 내 채권자한테 돈을 안 갚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죠. 그렇지만 성년 자녀라도 그 자녀를 내가 부양해야 되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소명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양가족이 인정이 돼서 변제금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당뇨병과 그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고 소득이 없고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도 배우자가 부양할 수 없고 전적으로 내가 부양해야 된다. 그리고 성년 자녀는 최근에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내가 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서 배우자, 미성년 자녀, 성년 자녀, 본인까지 4명의 생계비를 전부 다 빼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 변제 계획안을 보면 월 평균 수입 347만원에서 생계비 280만원을 빼고 월 65만원 36회 변제해서 총 2,300만원 변제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3.5인 생계비를 뺀 건데 4명 다 빼면 안 되냐? 347에서 4명 다 해서 320만원 빼고 월 27만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월 65만원을 내야 되느냐? 그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자녀가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배우자가 아파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든 간에 내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한다는 전제에서 배우자를 고려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아까 그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는 작은 자잘한 재산들을 다 합쳤을 때 1,500만원 정도 청산가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1,500만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데 347만원 빼기 4인 생계비 320만원 해버리면 월 27만원을 변제해야 되니까 36개월 내봤자 1,000만원이 안 돼요. 1,500 이상 변제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4인 생계비를 다 뺄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3.5인만 빼게 된 겁니다. 그래서 65만원 변제하는 걸로 총 2,300만원 변제하기 위해서 1,500보다는 확실하게 큰 금액을 변제하게 된다. 그래야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분은 전체 채무액 1억 중에서 2,300만원 변제하고 이게 변제율로는 23% 정도 되거든요. 원금의 23%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의 77%는 탕감받고 이자는 100% 다 탕감받고 종결됐던 사건이었죠.
거였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 과도한 이자, 협박, 연락처 요구, 주변 사람한테 알리는 행위,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들 불법 채권 추심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불법적인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그리고 내가 부양가족이 있다면 무턱대고 부양가족을 이유로 변제금을 낮춰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부양가족을 이유로 변제금이 내려가야 할 이유를 잘 소명을 해줘야 되고, 그게 잘 소명이 되었을 때는 부양가족을 이유로 변제금을 내려줄 수는 있지만 아무리 내려와도 나의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채무자들에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